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아버지의 후궁, 아들이 된 왕가의 금지된 소문, 그리고 세 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궁을 떠나지 않았던 한 여인, 귀인 남씨. 그녀는 성종의 후궁이었고 연산군에게는 서무였으며 중종에게는 왕의 딸을 키워준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이 경로했던 단 한마디의 역사 강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선왕의 후궁과 간음했다 한다.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소문이었을까요? 자식 하나 없이 후궁이 된 여인, 그러나 왕의 딸을 자신의 인생으로 품은 여자. 탄핵을 당하고도 궁에 남았고 추문 속에서도 오히려 품계가 오른 후궁. 화려한 총에도 비극적인 처형도 없었지만 그녀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조선 왕실의 금기와 생존, 그리고 한 여인의 조용한 승리. 지금부터 귀인 남씨,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귀인 남씨는 1470년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감찰과 우승지를 지낸 남은이었습니다. 감찰은 사원부 소속으로 관리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정육품 관직이었고 우승지는 승정원의 정산품 당상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핵심 요직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주이신 그녀의 어머니는 춘향군 인해의 딸이었는데 춘향군 인해는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손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효령대군의 셋째 아들 보성군 이압의 척삼남이었습니다. 즉 남씨는 왕실 종친의 외손녀로서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실과의 혈연관계는 그녀가 성종의 후궁으로 간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 남은에게는 파격적인 일면이 있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는 효령대군의 첫 매화와 간통하여 탄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효령대군은 처음 매화가 자신의 첩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효령대군의 아들이 나서서 매화가 아버지의 첩이 맞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은 명백해졌습니다. 남씨가 정확히 언제 후궁으로 간택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492년 성종 23년에 기록된 아버지 남은의 졸기에서 남씨를 수기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후궁으로 봉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궁 제도에서 수기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택을 통해 들어온 후궁은 수기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였고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된 경우는 수건으로 시작했습니다. 남씨가 수기로 봉적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정식 간택 절차를 거쳐 후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남씨에 관한 기록은 이 시기에 매우 드뭅니다. 성종실록을 비롯한 각종 문헌을 살펴봐도 그녀의 궁중 생활이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그녀가 왕의 총애를 크게 받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남씨의 삶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녀가 슬하에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후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자와 공주를 낳아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이었습니다. 성종은 제2기간 동안 2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남씨는 끝내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후궁은 왕실 내에서 입지가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식으면 급격히 소외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식이 없었기에 남씨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승하하자 정현왕후 윤씨소생의 장남 진성대군, 즉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선왕의 후궁들은 세왕이 즉위한 후에도 궁중에 머물렀지만 자식이 없는 남씨의 처지는 애매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자순왕 대비, 즉 성종의 어머니 인수 대비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 12년 1506년 8월 5일 연산군일기에는 매우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날은 조선 왕실 역사에서 가장 스캔들러스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경연에서 당나라 역사를 강론하던 중 당 고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 고종은 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난 후 태종의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를 자신의 여인으로 삼았습니다. 측천무후는 본래 아버지를 섬기던 여인이었으나 아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는 유교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패륜 행위였습니다. 부자 간의 도리를 어긴 것이며 친족 간의 금기를 깬 것이었습니다. 경영관 박안성은 역사의 교훈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제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경연의 목적이 바로 역사를 거울 삼아 현재의 교훈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안성은 당 고종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지 연산군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격노하며 말했습니다. 신하가 임금 앞에서 군상의 잘못을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니 다시 상고하여 아뢰라. 이는 매우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박안성이 비판한 것은 당나라의 왕이었지 연산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마치 자신이 직접 공격받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발끈한 것입니다. 연산군에게 사관은 이 장면을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이 성종의 숙의 남씨와 간음하고 추문이 밖에 퍼질 듯하므로 이런 정교를 내린 것이라고 하였다. 즉 연산군 자신이 당 고종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진실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선 연산군 위기는 연산군이 폐위된 후 중종 반정 세력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폐위된 군주의 실록은 대체로 그의 악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폐륜하로 낙인 찍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근거 없는 소문을 실록에 기록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록은 국가의 공식 기록이었고 사관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후대에 평가받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궁중과 조정에 이러한 소문이 실제로 퍼져 있었다는 것 자체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소문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자신의 큰어머니인 승평부 대부인과도 추문이 있었습니다. 승평부 대부인은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부인으로 연산군에게는 숙모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남씨와의 추문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심해지면서 그의 사생활도 무절제해졌고 유교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남씨는 연산군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아버지 성종의 후궁 즉 서모였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윤리에서 서모는 어머니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혈연관계는 없지만 아버지를 섬긴 여인이라는 점에서 아들은 서모를 극진히 모셔야 했습니다. 서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폐륜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씨가 연산군보다 상당히 연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470년경에 태어난 남씨는 1476년생인 연산군보다 약 6살 많았습니다. 1506년 당시 남씨는 30대 중후반, 연산군은 30세였을 것입니다. 연산군에게 연상의 여성에 대한 선호가 있었던 것일까요? 승평부 대부인도 연산군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점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씨는 성종시대부터 궁중에 있던 여인으로 어린 연산군을 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연산군도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남씨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추문이 사실이었든 아니든 그것이 남씨의 삶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궁중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녀 자신도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되는 동안 남씨는 이 위험한 소문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506년 9월 조선 왕조를 뒤흔드는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중종 반정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주도한 이 반정으로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라 중종이 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연산군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연산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산하려 했습니다. 연산군의 후궁들은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습니다.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았던 장록수를 비롯한 여러 후궁들이 처형되거나 폐출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연산군의 폭정을 방조하고 부추겼다는 제목으로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에게 아첨했던 신하들도 엄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임사홍을 비롯한 간신들이 제거되었고 연산군의 악정에 가담한 이들은 각자 지은 죄에 따라 단죄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연산군 시대의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숙청의 광풍 속에서 남씨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과의 추문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이 중종반정 후에도 무사히 궁중에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남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신분이었습니다. 남씨는 어디까지나 선왕성종의 후궁이었습니다. 연산군의 여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연산군의 후궁들은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들어온 여인들로 연산군의 폭정 시기에 권력을 누리고 부정을 저지른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씨는 성종시대부터 궁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종을 섬긴 공로가 있었고 선왕의 후궁으로서 왕실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함부로 처벌하는 것은 왕실의 체면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중종은 자신의 아버지를 섬긴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연산군과의 추문은 어디까지나 소문이었습니다. 연산군 일기에 기록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전언의 형태였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나 증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중종반정 세력이 이를 그냥 넘겼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연산군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히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간통했다는 것은 연산군을 폐륜하로 낙인 찍는 데 가장 효과적인 소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씨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추문이 확실한 사실이 아니었거나 적어도 입증할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순왕대비 인수대비의 후원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과 중종의 할머니로 왕실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왕실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뛰어난 정치적 식견과 강한 카리스마로 왕실을 이끌었습니다. 성종시대에는 며느리 패비 윤씨를 패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손자 연산군이 즉위한 후에도 왕실의 어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중종 반정 후에는 새왕 중종을 후원하며 왕실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인수대비가 남씨를 보호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남씨가 성종을 성실히 섬겼고 궁중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며느리인 성종의 후궁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남씨가 신뢰할 만한 여인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의 비호가 있었기에 남씨는 추문에도 불구하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씨의 품계가 오히려 올라간 것입니다. 중종실록을 보면 1515년 중종 10년부터 남씨를 귀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수기는 종이품이지만 귀인은 종일품입니다. 후궁의 품계 중에서 정일품 빈 다음으로 높은 지위가 바로 귀인입니다. 연산군 시대의 추문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 시련을 극복했기에 남씨는 오히려 승진한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폐위된 왕가의 스캔들로 소문이 났던 여인이 새왕시대에 오히려 품계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는 몇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째, 남씨는 단순한 추문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실이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둘째, 중종은 남씨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단순히 궁중에 두는 것을 넘어서 품계를 올려주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추문은 사실이 아니었거나 적어도 왕실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연산군과 간통했다면 품계를 올려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씨의 생존과 승진은 조선시대 궁중 정치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왕실의 여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때로는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남씨는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것이 그녀의 생존과 승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중종반정이라는 역사의 격변 속에서 남씨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남씨가 왕실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종의 척장녀인 효혜공주를 양육한 공로였습니다. 효혜공주는 151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생모는 중종의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 윤씨였는데 장경왕후는 1515년에 원자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의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효의 공주를 돌본 사람은 장경왕후의 친언니인 터풍군 부인 윤씨였습니다. 연려실 기술의 기록에 따르면 터풍군 부인 윤씨는 귀인 남씨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효의 공주는 궁중에서는 남씨가 맡아서 기르고 궁 밖에서는 윤씨가 돌보는 방식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남씨에게 효의 공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공주를 친딸처럼 정성껏 키웠고 효의 공주는 자라서 연성이 김한로의 아들 김희와 혼인한 후에도 평생 남씨와 터풍군 부인 윤씨를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이는 남씨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 공주를 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효의 공주를 양육한 공로는 남씨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중종은 자신의 소중한 딸을 키워준 남씨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고 이것이 남씨가 귀인으로 품계가 올라간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527년 중종 22년 사헌부에서 충격적인 상소를 올립니다. 행실이 좋지 못한 귀인 남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융숭하게 대우하고 자전을 받들어 모심은 진실로 지극한 성효이십니다. 그러나 남기인 같은 이는 간사스러워 은총이 있는 곳이면 번번이 따라붙어 은밀히 사주해서 성세를 조장하니 어찌 궁중에 오래 거처하게 하여 가정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매우 심각한 탄핵이었습니다. 사헌부는 남씨가 궁중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실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이 없지만 남씨는 효의 공주의 양육자로서 공주와 가까웠고 공주는 권신 김한로의 며느리였으니 남씨가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궁중 일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신하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귀인 남씨가 자손 대비를 받음으로써 궁중에 살고 있는 것인데 여론이 이런 것을 알면 스스로 처신할 것이다. 중종은 남씨를 내보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씨에게는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남씨의 궁중 내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자식도 없고 왕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도 없는 선왕의 후궁이 사헌부의 탄핵 대상이 될 정도였다는 것은 그녀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남씨 집안은 성종 왕실과 매우 복잡하고 긴밀한 인척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남씨의 조모는 교환오씨로 노사신의 누이였습니다. 노사신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해왕후의 아버지였으니 남씨의 조모는 공해왕후의 고모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남씨의 숙부 남경은 신승선의 딸과 혼인했는데 이 여인은 패비신 씨의 언니였습니다. 남씨의 사촌 남치원은 성종의 다섯째 딸 경순옹주와 혼인하여 의성이가 되었습니다. 남씨에게 성종은 남편이자 사촌 매형이었던 셈입니다. 남씨의 언니 중 한 명은 유승세와 혼인했는데 그 아들 윤내가 성종의 아홉째 딸 경희옹주와 결혼하여 영원이가 되었습니다. 남씨의 남동생 남서번은 성종의 열째 딸 휘정옹주와 혼인하여 의천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씨 집안은 성종 왕실과 혼인을 통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척관계는 남씨가 궁중에서 입지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1527년의 탄핵 사건 이후 남씨에 대한 기록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정황상 1531년에서 1536년 사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536년은 자순왕대비 인수대비가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인수대비의 비호 아래 있던 남씨가 인수대비보다 오래 살았다면 기록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씨는 인수대비보다 먼저 또는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씨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로서는 상당히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종, 연산군, 중종 세왕의 시대를 거치며 격동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귀인 남씨의 삶은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연산군과의 추문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소문이었을까요? 사헌부가 지적한 간사스러움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남씨는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 권력욕을 드러냈고 부적절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왕실 종친의 외손녀로 태어나 왕의 후궁이 되었고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왕의 딸을 친딸처럼 키웠으며 세왕의 시대를 거치며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연산군과의 추문이라는 위기도 넘겼고 사헌부의 탄핵도 중종의 비호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남씨에게 효의 공주는 인생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혈연관계도 없는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그 아이가 평생 자신을 어머니처럼 섬기게 만든 것은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남씨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후궁 제도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후궁들은 단순히 왕의 여인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귀인 남씨 그녀는 화려하지도 비극적이지도 않은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역사의 주변부에서 살아간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권력과 생존, 사랑과 야망, 헌신과 이기심이 복잡하게 얽힌 한 인간의 온전한 인생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